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며칠 있으면 이제 또 새해를 맞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내년에는 하시는 일과 또 투자, 그리고 건강 모두 다 대박 나시기를 미탐TV가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당주 포트폴리오 내년도 1월의 배당 매력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월 배당 공격수와 미드필더 그리고 골키퍼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내년 1월에 이제 살만한 이 배당주 중에서 이 세 개 기업이 이제 결산기가 이제 그 배당을 지급하는 배당락이 3, 6, 9, 12월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기업은 딱 살 수 있겠지만 어떤 기업은 3월에 배당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기업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가급적이면 이제 이 리스트에 해당되는 기업들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배당 수익률이 조금은 더 극대화되어 있는 경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147, 11월에 배당을 받는 종목을 해드리는 게 맞지만 그거보다는 뭐 배당을 당장 한두 달 늦게 받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좋아져서 지금 사기에 좋은 기업들 타이밍 자체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12월 결산 법인이지만 369, 12월 내에 배당을 받지만 저희가 지금 1월 달에 이렇게 배당주로서 충분히 매력이 있는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당 공격수인데요. 이 배당 공격수는 말 그대로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한테 접박하고 배당 수익률이 일단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한 8%에서 뭐 많으면 뭐 10% 중반까지도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 대부분 뭐 리츠라든지 또는 뭐 금융주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실 때는 일단은 뭐 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은 크게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배당 수익률을 받아서 그 배당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시장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면 시가 배당률이 급등하는 경우도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가 배당률 10%인데 어느 날 갑자기 20%, 25%까지 급등하는 구간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 이런 배당 공격수를 집중 사서 배당률이 원래대로 평균으로 돌아올 때 그때 이제 주가가 적게는 3, 40%에서 많게는 뭐 몇백 퍼센트까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전략을 구사하는 게 바로 이 배당 공격수의 유형이다. 그래서 배당주를 사실 때 무조건 배당주니까 다 좋겠다 아니라 저희가 이 공격수랑 미드필더랑 이게 그 골키퍼를 나눌 때 다 특징과 의미가 있어서 나눠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 성격에 맞게끔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배당 공격수로 선정한 기업이 아폴로 커머셜 리얼 이스테이트 파이낸스 되게 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리얼 이스테이트라는 건 부동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츠 회사고요. 요 티커가 영문 티커가 ARI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그냥 제가 줄여서 R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R이라는 회사고요. 그래서 요 회사는 이제 상업용 건물들에 대한 선순위 모기지 대출을 하는 부동산 신탁 회사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모기지 대출을 담보 대출을 해주는데 그 담보가 주로 상업용 건물들이고 선순위, 그러니까 순위가 먼저 앞서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뭔가 대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먼저 그 자산을 처분해서 변제해서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가 이제 순위가 정해지거든요. 1등, 2등, 3등 쭉 정해지는데 이 선순위라는 게 정해져 있는 데들이 먼저 이 자산을 처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순위 모기지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신탁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의 그 포트폴리오 안전성을 좀 보시면요. 이 회사는 선순위 대출 비중이 한 88%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대출 중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출 포트폴리오 비중이 88%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대출 포트폴리오 안정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물론 이제 대출 포트폴리오 선순위를 받으면 받을수록 후순위에 비하면 금리는 어떨까요? 선순위이기 때문에 금리는 더 낮겠죠. 좀 덜 받아야 되겠죠. 후순위니까 나는
먼저 가져가고 남으면 가져갔다 했다는 이 사람들한테 대출 금리를 더 많이 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후순위일수록 금리가 높고 대신 리스크도 크고 기대 수익도 큰 거고요. 선순위 대출로 올수록 기대 수익률도 금리도 좀 낮아지지만 안정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약 88%가 선순위 대출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나 이런 쪽 부분들을 잘 관리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볼만한 것들이 이제 요 가중평균 포트폴리오 LTV. 우리가 이제 LTV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 받을 때도 LTV 비중이 40%냐 뭐 60%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부동산 자산이 만약에 뭐 1,000억이다. 그럼 1,000억이면 예를 들어서 63% 평균적으로 630억까지 대출이 나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업용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이 담보 물건들에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그 비율, 낮을수록 이거는 훨씬 더 안전하겠죠. 일반적으로 LTV 비율이 한 65%에서 많은 기업들은 한 75%까지 갑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이제 대출을 해주는 대신에 문제가 발생하면 회수를 못할 가능성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으로 대출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대출 포트폴리오 구성의 변화를 좀 보면 좀 크게 이제 최근 5년, 6년 사이에 크게 많이 변했는데요. 2015년도에 보면 이제 대출 자산이 26억 달러였고, 2021년 9월, 이제 3월, 이제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약 73억 달러까지 이제 큰 폭으로 이제 대출 자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요 비율이겠죠, 비율. 요 비율이 뭐냐면, 2015년도에는 여기 선순위 채권 대출을 나간 비율이 40%였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요게 뭐냐면 후순위예요. 후순위가 40%, 서버디네이트 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자체가 40%를 차지했고요. 대신 금리는 좀 더 높겠죠. 선순위보다는 후순위니까. 높지만 대신 리스크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MBS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저당증권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이 MBS가 예전에 뭐 이런 금융위기 때 부동산 폭락하고 할 때 문제를 발생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이걸 현금화하면서 자꾸 이제 유동성을 제공했던 부분인데, 요게 이제 예전에 뭐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였죠. 요 C라고 하는 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20% 정도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선순위가 88%, 그다음 후순위가 12%. 그러니까 상당히 대출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인 구조로 완전히 전환시켜서 기본적인 대출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상당히 높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출 포트폴리오의 개요를 보면 이 중에서 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 구성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 회사가 대출을 나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해줬는데, 그 대출이 어떤 업종으로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피스, 그러니까 오피스가 25%, 4분의 1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나간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호텔, 그러니까 레저 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호텔이 있고 있는데, 이 두 개 합치면 이것도 약 23%예요.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거의 50% 정도가 오피스거나 호텔을 담보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상업용 가치도 높고 밸류가 높기 때문에 아까 LTV, 여기 말씀드린 요 LTV 비중이 가중평균 포트폴리오 LTV가 63%이기 때문에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보면 뭐 레지던스라든지 이제 인더스트리얼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건물들에 제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포지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순위가 88%, 후순위가 12%.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다양성도 있고, 그리고 또 더더욱이나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다각화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선순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좀 안정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배당 체크리스트를 좀 볼 텐데요. 저희가 배당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회사의 장기적인 배당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배당해왔고 배당의 안정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당의 근원이 되는 매출, 실적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배당 투자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배당 정책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꽤 시가 배당률이 높죠. 그러니까 제일 낮았을 때가 9.8%고, 그 외에는 뭐 10%에서 11%,
2020년도에는 13%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두 자릿수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배당 공격수로는 상당히 뭐 적합한 기업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주당 배당금도 보면 1.6달러, 1.78, 1.84 쭉 가다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지면서 배당금을 약간 낮추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충분히 배당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솔루션에서 보면 배당 투자 매력도를 저희가 아예 계산해서 알려드리는데 5점 만점에 5점이에요. 그래서 배당의 안정성, 그 다음에 시가 배당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잉여 현금 흐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구조에서 배당주로서는 매우 매력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회사의 장기 배당 정책 중에서 이제 요 분기 배당인지 월 배당인지 이런 걸 체크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프리퀀시라고 해서 분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회사는 분기별로 배당을 한다. 그리고 분기별로 0.35달러씩 배당을 했다. 그리고 여기 디클레어 데이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배당을 선언한 날이에요.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 했고 X라고 써 있는 요거는 뭐냐면 배당 낙일이에요. 그래서 12월 30일, 9월 29일, 6월 29일 날이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전날까지 주식을 소유하고 계셔야 되고 주식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한 이틀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한 3일 정도를 평일 기준으로 빼셔가지고 그때 매수하시면 안정적인 주주가 되시고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1월 달에 만약에 구입하시면 내년 3월에 배당을 받으시겠지만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시점으로 보면 되게 좋은 기준이기 때문에 뭐 한두 달 기다려서 배당을 받더라도 배당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또 좋아서 배당금이 두 달 늦게 받더라도 그 수익률을 아마 회복하고도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배당 원천인 10년간의 실적 추이들을 조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2021년도부터 쭉 이렇게 10년 동안 실적이 잘 올라갔죠. 영업이익, 뭐 순이익 다 올라가다가 2020년도에 보면 아까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는데 순이익은 급감하는 이런 시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시기들을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게 혹시라도 다음에 또 회사에 어떤 리스크 때문에 도대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다음에 또는 2021년도, 2022년도를 예상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의 실적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위기를 받았으니까 매출액이나 뭐 대출액이 다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매출액이 1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1%, 근데 순이익은 92%니까 사실상 거의 뭐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런 상황인데, 요때 이제 저희가 요 회사의 이제 실제 데이터를 좀 열어서 전자공시 에드가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요 이제 그 손실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손실이 있었는데 뭐 CECL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아하라고 밑에 좀 표시해 드렸는데 이게 뭔냐면 현재 예상 신용 손실이라고 하는 건데 좀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1.2억 달러, 그다음 투자 손실 0.8억 달러에서 이 두 개가 2억 달러가 반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순이익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에선 잘 벌었는데 영업 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업 외적인 부분에서 발생을 했는데 요 바로 아까 CECL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회계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2016년도 6월에 패스브라고 하는데 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한 신용손실과 관련된 회계 처리 방법을 바꾸게 되는데 요것들을 이제 2018년도, 19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 도입한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도입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예전에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서 내가 대출을 해줬다가 그 대출한 금액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그냥 대손 충당금을 이제 손실로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이제 빠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당금을 쌓아놓고 실제 비용은 나중에 그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비로 이제 비용으로 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어떤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이 닥쳤을 때 그런 것들이 충당금을 충분히 쌓지 않았는데 나중에 손실이 엄청나게 커져서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다 틀어지거나 뭐 손실을 많이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대출과 관련된 신용 손실을 그 해 반영해라라고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게 아까 CECL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urrent Expected Credit Losses 해서 현재 신용과 관련된 손실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코비드-19이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대출을 회수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예전에는 비용에 산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비용에 산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이 아까 1억 2천만 달러가 들어가다 보니까 손실이 크게 많이 잡혔고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반면에 2021년도에는 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반영했으면 그걸 끝난 거거든요. 그 다음 연도 같은 경우에 그 다음 연도에 또 뭔가가 발생하면 또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2021년도에 그 문제가 없다 보니까 바로 순이익이 2억 2천만 달러 수준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손실로 잡아놨다가 실제로 그 대출해 준 게 이제 만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기가 돌아오면 그게 만약 손실로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다시 환입으로 잡혀서 이익을 늘리는 효과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비용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2020년도에 낮게 나왔지만 뭐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다시 영업이익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이제 영업 외 손실 부분들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요 손익계산서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배당 투자 전략을 좀 한번 같이 세워볼 텐데요. 이 회사는 이제 10년간의 주당 배당금 성장률이 0.4%, 10년 동안. 그러니까 배당금 성장을 기대하기 거의 어렵다 이런 거예요. 조금씩 늘긴 하지만. 두 번째, 그러면 주가가 상승해서 돈을 벌 수 있냐? 그렇지 않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당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까 공격수의 특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배당률 10에서 12%를 받아서 그걸 재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거 하나.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10%라는 게 일단 10% 플러스 그 돈을 재투자했을 때 알파니까 실제로는 10%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일단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시점을 한번 보세요. 이 제가 준비한 화면 보시면 요 베스트 바이라고 되어 있는 이 시점이 요 파란색이 시가 배당률인데 시가 배당률이 쭉 껑충 올라서 25%까지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주가가 한 18달러, 19달러 하던 게 8달러 정도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당 공격수들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특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급락해서 시가 배당률이 비이성적으로 높은 상황이 되면 겁내지 마시고 그때 많이 사시면 시가 배당률이 25%짜리를 가지게 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다시 시가 배당률이 8% 떨어졌는데요. 대신 주가는 8달러에서 16달러 이상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주가 상승 차익이 수익률이 100% 이상 나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떨어졌다가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맞물려서 운영하시는 전략이 배당 공격수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배당금은 이제 1.4달러고요. 내년도는 1.4달러에서 이익이 조금 증가할 경우에 1.56달러 정도까지도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에서 1.56 정도고요. 현재 주가가 12월 20일 기준으로 12.65달러예요. 그래서 요거를 12.65달러에 사서 1.4에서 1.56달러 정도 사이에 배당을 내년에 받는다면 예상되는 시가 배당률이 11% 최저, 그 다음에 최고 12.3%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이 회사가 시가 배당률 이때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던 그 시기를 제외하고 나면 사상 최고 배당 수익률 구간에 현재 주가가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는 금융시장의 엄청난 리스크로 인해서 이런 대출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 안정적인 구간에 이제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태의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배당 공격수의 후보군으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배당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